성철은 자신의 딸 소연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성철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 이번에도 제대로 못했잖아! 소연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인 정민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소리, 누군가가 맞는 소리였어요. 죄송해요. 제발 다시 할게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3개, 아주 3개. 나다. 소연이 애비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성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겠지만 성철은 정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소연아, 소연은 아버지를 보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 아버지, 어떡해. 말을 잇지 못하는 소연을 바라보며 성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소연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퇴직한 지 1년째, 성철은 이제 형사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아닌 그저 소연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편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상패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제 과거의 영광만을 증명하고 있었죠. 창가에 서서 뒷마당의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햇빛 아래 싱그럽게 춤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그의 일상은 식물을 키우고 책을 읽고 가끔 옛 동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소연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버지, 제가 좋은 곳을 찾았어요. 마음돌봄 센터라고 직업훈련센터에서 소개해줬어요. 성철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직업훈련센터에서 소개해준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30년 동안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온 그였기에 경계심이 본능적으로 솟아났어요. 그래. 어떤 곳인데? 여기선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재능도 키우고 마음도 치유한대요. 센터장님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순간 성철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딸을, 그것도 세상이 특별하다고 부르는 소연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에 고마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그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신데? 백기상 선생님이요.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눈빛이 따뜻해요. 아버지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제 이름이 언급되자 성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다니 30년 동안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던 냉철한 분석가와 어떻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아, 센터에서는 처음에는 가족들 없이 참여하는 게 좋대요. 제가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요. 성철의 직감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족과 단절, 범죄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종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아, 말을 멈췄습니다. 소연이 25살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어요. 더 이상 6살 때처럼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해야 했고, 때로는 실수도 경험해야 했죠.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혼자 가봐도 좋아. 대신 자주 연락하자. 정말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좀 변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성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더 이상 텃밭의 싱그러움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던 날의 소연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의사의 말에 성철은 소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소연은 진료실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소연 양의 경우 부모님의 갈등과 이혼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일상에서 의욕 저하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성철은 단 한 번도 소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학교에서 종종 혼자 있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자수 기술이었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오늘 만들었어요. 15살 소연이 자수로 꾸민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꽃과 새가 어우러진 디자인이 정교했어요. 우리 소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예쁜 걸 만들다니. 소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칭찬받을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조금씩 자라났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명예롭게 퇴직했고 소연은 대학생이 되어 미술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우울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성철의 최대 고민은 내가 없을 때 소연은 어떻게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마음돌봄 센터를 다니겠다고 했고 몇 주 후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 네, 백정민 오빠라고 센터장님의 아들이에요. 저랑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제 자수 작품도 정말 좋다고 해주셨어요. 성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니? 센터에서 아버지랑 같이 일하세요.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정민 오빠가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성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자 그 질문들을 삼켰어요. 그래, 반갑게 맞이할게. 주말, 백정민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부드러운 말투, 소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완벽해 보였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정성철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연 씨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정민을 보며 성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일었어요. 30년간 범죄자의 심리를 읽어온 그였기에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소연이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소연 씨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 요즘 세상에서 찾기 힘든 아름다움이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소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성철은 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기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경계심을 내려놓아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민이 자리를 떠난 후 소연이 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정민 오빠 좋은 것 같죠? 성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동자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소연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성철의 가슴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았어요.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기를 바랄 뿐이다. 마음돌봄 센터. 그곳이 정말 소연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직감은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이제 25살이 된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성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성철은 딸의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연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제가 예쁘죠? 소연이 방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철은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려 해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구나. 겨우 이 말을 꺼내자 소연이 성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함이었을까요? 백씨 가족은 결혼식 내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상은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정민의 어머니 윤정은 소연을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성철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성철 선생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상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성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쓰렸어요. 소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성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영원히 놓친 것 같은 예감이었죠. 결혼 후 소연과 정민은 대전 외곽의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음 돌봄 센터의 새 지점을 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철은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정민 오빠가 매일 아침 제게 꽃을 선물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성철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거짓말을 분석해온 그였으니까요. 그래, 아버지도 한번 놀러 가고 싶구나. 아, 지금은 좀 바빠요. 센터 오픈 준비 때문에요. 나중에 모든 게 안정되면 꼭 초대할게요. 소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의 신호였어요. 성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주간 통화는 곧 격주 통화가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성철은 딸의 SNS를 확인하려 했지만 계정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전화도 점점 짧아졌고 영상통화는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부었어요. 보여드리기 창피해요. 소연의 핑계가 반복될수록 성철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기혼 성인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기 위안으로 개입을 미뤘어요. 한편 백씨 가족의 실체는 성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마음돌봄 센터는 지난 20년간 전국을 돌며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한 곳이었어요. 영혼의 정화, 마음의 새 출발, 행복 공동체. 이름은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모아 치유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착취하는 것이었죠. 센터의 어두운 방 안에서 기상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소연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정민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을 향한 그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 모든 말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고요. 기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건 좀 특별하구나. 그 유명한 범죄 심리 분석가의 딸이라. 게다가 부모 이혼의 상처로 정서적으로 취약하지. 완벽하게 길들이면 더 큰 자금줄이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센터 뒷방에서는 소연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영적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노동이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적 벌이 내려와. 소연은 중얼거리며 바늘에 찔린 손가락도 개의치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퇴직 후 성철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가끔 동료들과 만나고 소연에게 전화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딸과의 연락이 뜸해질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성철은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청년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성철이 심리 분석을 맡았던 사건이었죠. 파일을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범죄자의 진술 중 낯익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족이 저를 방해할 때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셨어요. 성철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소연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이곳에서 영적 정화를 받고 있어요. 당신의 의심은 제 성장을 방해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소연의 우울증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후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생일 축하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는 듯했어요. 아, 아버지. 저
갑자기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정민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철은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소연의 마지막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한 그녀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성철은 바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대전까지의 3시간이 새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성철의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마치 그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죠. 마침내 소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의 끝자락,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집이었어요. 성철은 호흡을 가다듬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성철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 이번에도 제대로 못했잖아. 정민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소리. 누군가가 맞는 소리였어요. 죄송해요. 제발 다시 할게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어요. 30년간 범죄자를 분석하던 냉철한 전문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노에 찬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성철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3개, 아주 3개.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성철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나다. 정성철. 문 안쪽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성철은 이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소연을 위해 그는 이 끔찍한 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성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소연의 모습에 성철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소연의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갑작스러운 방문이 놀라우시겠지만 성철은 정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소연아. 소연은 아버지를 보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소연을 바라보며 성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백기상이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성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과 마주해온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백기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성철의 눈빛에 말이 막힌 듯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연이는 단지 영적 훈련 중에 넘어져서 거짓말 마세요. 성철의 단호한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소연아, 집에 가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소연이는 제 아내이고 아직 영적 정화가 필요합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 딸의 얼굴에 있는 멍이 어떤 영적 정화인지 설명해 보시죠. 백기상과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적개심이 번뜩였지만 더 이상 나서지 못했어요. 성철은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상의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위협적으로 들려왔지만 성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소연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과 겹쳐 보였어요. 성철은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많이 아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더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성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중간에 잠이 들었고 악몽을 꾸는지 가끔 몸을 떨기도 했어요. 성철은 그럴 때마다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것처럼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익숙함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이에요. 첫 마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성철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내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날 밤 소연은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깨어나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성철은 밤새 딸의 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소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가방 안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영적 성장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소연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마음돌봄 센터와 정민에 대한 행복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용이 달라졌어요. 오늘 처음으로 정민 오빠가 화를 냈다. 내가 너무 우울해 보인다며. 여기서는 항상 밝게 웃어야 한다고 했다.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몇 장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내 우울증이 영적 오염 때문이라고 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며 손바닥을 맞았다. 아프지만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학대는 더 심해졌고 소연의 자책도 깊어졌어요. 오늘은 영적 치유비로 5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셨다. 아버지에게 받은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이것도 내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 아버지. 성철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소연이 더 놀랄 것 같아 참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본 아버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어요. 소연아,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니? 소연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뒷걸음질 쳤어요. 안 돼요. 말하면 그들이 저를. 갑자기 소연이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황발작이었어요. 성철은 재빨리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아버지가 지켜줄게.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성철의 셔츠가 눈물로 젖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었습니다. 네,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불순해서. 소연의 중얼거림에 성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넌 완벽해. 그들이 너를 속인 거야.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내가 아니야. 소연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오랜 세뇌가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을 테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성철은 옛 동료인 이재훈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은 성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야, 성철아?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긴 한데 목소리가 안 좋네. 성철은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씨 가족의 실체, 소연의 학대, 그리고 일기장의 내용까지. 재훈은 묵묵히 들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이가 아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은 아마 증거를 치울 시간을 벌고 있을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일단 소연이의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받아. 그리고 일기장도 중요한 증거야. 내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볼게.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범죄 심리를 분석했던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재훈아.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마음돌봄 센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줘. 과거 이력, 다른 피해자 가능성, 모든 것을. 전화를 끊고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범죄 심리 분석의 대가로서 백씨 가족의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거실에 들어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요? 성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어요.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소연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성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심리전의 대가로서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 백씨 가족을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성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약간 굽은 어깨와 피곤한 눈빛.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은 김영수라는 이름의 61세 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재웅 검사의 도움으로 완벽한 위장 신분을 갖추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성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친구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고 그는 이제 마음돌봄센터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딸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줄게. 성철은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30년간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제 그 지식을 직접 현장에서 사용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마음돌봄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담실에서 백기상이 따뜻한 미소로 성철을 맞이했습니다. 성철은 의도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성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상의 눈에 관심이 깃들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과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철은 계획대로 자신의 가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과 우울증, 그리고 최근 이혼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는 딸의 반항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민까지 모두 기상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어요. 제 딸이 요즘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데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제가 평생 희생했는데. 성철의 말에 기상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상의 본능이 발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죠. 기상의 말에 성철은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면에서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정말요? 제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상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생님부터 영적으로 정화되어야 해요. 자녀를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하니까요. 성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 성공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성철은 센터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영적 정화라는 명목의 집단 상담에 참여하며 조금씩 센터의 내부 구조를 파악해 나갔어요. 계층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맨 위에 기상과 그의 가족, 그 아래 충성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 신도들, 가장 밑바닥에는 소연처럼 정화 대상인 취약한 이들이 있었죠. 성철은 화장실에서 우연을 가장해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공포와 혼란이 읽혔어요. 괜찮으세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손목에 보라색 멍이 선명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영적 수련 중에 넘어져서. 소연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성철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요즘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백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여성의 눈에 잠시 의심이 스쳤지만 곧 경계를 풀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세요.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성철은 이미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은 모두 같은 패턴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성철은 기상의 개인 상담실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영수 선생님,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성철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성철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게 했습니다. 기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는 모든 비밀이 안전합니다.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딸이 최근에 큰 유산을 받았어요. 외할머니가 남긴 건데 제 아내가 일찍 떠나서 직접 손녀에게 남긴 거죠. 5억 정도 됩니다. 기상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욕심의 불꽃이 확실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돈을 함부로 쓸까봐 걱정이에요. 발달장애가 있어서 판단력이 부족하거든요. 기상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리듬감 있게 두드렸어요. 그런 재산은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성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정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개인 상담 날, 성철은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기상이 사진을 주워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의 딸인가요? 성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딸 미연이에요. 왜 그러세요? 기상은 급히 표정을 관리했지만 성철은 이미 그의 동료를 확인했어요. 사진 속 인물은 소연이 아닌 이재용 검사가 준비한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기상의 반응은 그가 사진 속 인물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증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냥 친근한 얼굴이라서요. 성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사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제 딸이 과거에 한 종교단체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돈을 뜯겼거든요. 기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성철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기상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진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정화를 통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철은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기상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딸, 그 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녹음기가 여전히 작동 중인지 확인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둘 시간이었습니다. 제 딸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로 정말 다루기 어려워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기상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영수 선생님, 사실 저희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성철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기상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가족, 친구,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그 다음은 정신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죠. 수면 부족, 식사 제한, 그리고 기상은 갑자기 멈추고 성철의 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수 선생님, 혹시 이런 대화가 불편하신가요?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취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범죄 심리 분석가의 날카로운 눈이 기상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전혀요, 백기상 씨. 오히려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연이에게 했던 것처럼요? 기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성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어요. 앉으세요. 이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성철은 재킷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상의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당신, 누구요? 성철은 천천히 가짜 수염을 떼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성철입니다. 소연의 아버지이자 30년 경력의 범죄 심리 분석가죠. 그리고 당신은 방금 자백했습니다. 백기상 씨.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당신, 감히. 성철은 차분하게 일어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30년 연구한 사람으로서 당신 같은 유형을 잘 압니다. 자만심과 통제욕이 넘치지만 결국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약점이 되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돌아보았습니다. 곧 수사관들이 영장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때까진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문을 열기 전 성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이용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백기상 씨. 문이 닫히고 성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재훈에게 연락해 체포 과정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에게 돌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주는 것. 성철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갈 시간이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들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성철은 소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법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준비됐어. 소연아.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아버지,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이야기해야 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백 씨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상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검사가 성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됐나, 성철아?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났어요. 고마워, 재훈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 넌 혼자서 거의 모든 증거를 다 모았잖아.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훈 검사는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성철의 녹음 파일, 소연의 일기장,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백 씨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성철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의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본 백 씨 가족의 조종 패턴과 피해자 착취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이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전형적인 심리 조종자들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철의 증언이 끝나고 이제 소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어요. 순간 정민과 눈이 마주쳤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긴장으로 꼬였어요. 성철은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정민 오빠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센터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줬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비난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손이 느리다고,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하게 모든 학대와 착취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났을 때 기상은 더 이상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기상은 12년, 정민은 8년, 그리고 어머니 윤정은 5년의 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재판부는 특히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착취를 중형 선고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성철과 소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연의 방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바늘과 시리천을 오가며 아름다운 꽃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소연아, 상담 시간이야. 성철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어요. 예전의 미소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금방 갈게요. 트라우마 치료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소연은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성철의 지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료사 방에서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 말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충분히 영적이지 않아서, 제가 모자라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치료사는 따뜻한 시선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씨,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였고 이제는 생존자예요. 당신의 우울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처의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이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성철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투자해 청년 정신건강권익협회를 설립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는 소연이 만든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상처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향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심리상담센터와 대학교 학생상담실을 찾아다니며 홍보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어요. 성철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느 날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저처럼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성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소연아? 그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래요. 그 말에 성철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가을, 협회는 첫 번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소개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성은 소연과 비슷하게 부모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협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어요. 제발 우리 딸을 구해주세요. 소연 씨처럼요. 성철과 소연은 함께 그 가족을 도왔습니다. 성철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성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할 때 소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성철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의 30년 범죄 심리 분석 경험과 딸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 가져왔어요. 소연이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1년 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성철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협회를 찾아온대요. 대학생인데 저처럼 부모님 이혼 후 우울증을 겪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대요. 소연은 이제 협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서적 상처를 가진 피해자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래? 좋구나.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성철은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겪었죠? 소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랬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어. 성철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협회 개소식 날 찍은 사진으로 소연과 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내가 겪은 정서적 상처와 경험이 다른 이들을 구하는 빛이 될 거야, 소연아. 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네, 아버지. 우리 함께요.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고요하지만 강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